48시간 만에 33%가 뛰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입니다. 하루에 3번 가격표를 바꾼 곳도 있었죠. 그런데 그 기름 반년 전에 사둔 겁니다.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208일치. 전쟁 터지기 훨씬 전에 창고에 쌓아둔 기름으로 풍미를 취한 셈입니다. 대통령이 돈이 막이라지만 너무하다고 터뜨린 이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첫째 주, 중동에서 미사일 한 발이 날아갔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긴장이 고조됐다는 외신 속보가 떴고, 그로부터 정확히 이틀 뒤 전국 주유소 가격판이 일제히 뒤집혔죠. 경유 기준 리터당 450원, 퍼센트로 환산하면 33%에 달하는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문제는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셀프 주유소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하루 3차례 가격을 올렸죠. 출근길에 본 숫자와 퇴근길에 본 숫자가 다른 기현상.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유소가 주식시장이냐는 자조 섞인 말이 퍼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더라도 그 기름이 한국 정유소를 거쳐 주유소 탱크에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2, 3주가 걸리죠.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페르시아만을 출발해 말라카 해협을 지나 울산항에 닿고 정제 과정을 거쳐 내륙 물류망을 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사일 발사 48시간 만에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이 뛸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은 전쟁 전에 산 기름이기 때문이죠.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민관 합쳐 약 211치, 서울 면적을 수십 번 채울 수 있는 저장시설에 반년 넘게 버틴 기름이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수급에 차질이 생긴 적도, 물류비가 급등한 적도 없었죠. 그렇다면 왜 가격은 실시간으로 치솟은 걸까요? 그 구조의 첫 번째 열쇠는 국제유가 연동이라는 이름의 관행에 숨어 있습니다. 국제유가 연동.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시스템처럼 들립니다. 세계 시장 가격에 맞춰 국내 가격을 조정한다는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이 연동이라는 단어 뒤에는 교묘한 비대칭이 숨어 있죠. 오를 때는 로켓, 내릴 때는 낙하산. 업계에서 공공연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5달러 뛰면 주유소 가격표는 그날 저녁 바뀌지만 5달러 떨어지면 2주가 지나도 꿈쩍 않는 현상을 빗댄 말이죠.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 패턴이 수치로 드러납니다. 지난 5년간 국제유가 상승기에 국내 흠발유 가격이 반영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3, 4일. 반면 하락기에는 2주 이상이 걸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첫째, 가격 결정권이 정유사와 주유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1997년 석유 가격 자유화 이후 정부가 기름값에 직접 개입하지 않죠.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을 올릴 자유는 있어도 내릴 의무는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둘째, 과점 시장의 특성입니다. 국내 정유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4곳이 98% 이상을 점유하고 있죠. 경쟁이 치열해 보이지만 가격 책정에서는 서로 눈치를 보며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폭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내리면 손해라는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죠. 셋째, 소비자 정보 비대칭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국제유가 변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두바이유가 얼마인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일 확인하는 사람은 드물죠. 이 틈새를 파고들어 국제정세가 불안해서라는 한마디로 인상 명분을 만들고 정작 안정됐을 때는 조용히 시간을 끄는 전략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넣는 기름의 실제 원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11치 비축유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가격 폭등의 민낯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축에 목숨을 걸죠. 1980년대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쌓아온 석유 비축량은 현재 약 1억 9천만 배럴. 하루 소비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210일 이상 버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전쟁이 터져 중동 항로가 완전히 막혀도 7개월은 견딜 수 있다는 뜻이죠. 전국 9개 비축기지에 저장된 이 기름들은 대부분 수개월 전에 구매한 것입니다. 2026년 3월에 주유소에서 파는 경유는 사실 2025년 하반기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때 들여온 물량이죠. 원가는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제유가가 오르면 즉시 판매가도 오르는 걸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재고 이익입니다. 정유사 입장에서 보면 싸게 사둔 기름을 비싸게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창고에 쌓인 수천만 배럴의 가치가 순식간에 수조 원 뛰어오릅니다. 실제로 과거 유가 급등기마다 국내 정유사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죠. 문제는 이 구조가 소비자의 고통을 전제로 한 수익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정유사가 원가 그대로 팔아도 손해볼 일이 없는데 국제 시세를 핑계로 마진을 극대화하는 셈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객관적으로 심각한 수급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비축유는 국가 에너지 안보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 상황에서 그 존재가 가격 안정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죠. 창고엔 기름이 넘치는데 주유소 가격은 하늘을 찌르는 역설. 이 틈새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 숫자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숫자로 들어가 봅시다. 국내 정유 4가 하루에 처리하는 원유량은 약 300만 배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이들이 보유한 재고 가치는 하루 만에 수천억 원 뛰어오릅니다. 일주일이면 조단위죠. 이걸 업계에서는 레깅 이펙트 또는 재고 평가 이익이라 부릅니다. 물론 유가가 떨어지면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로켓 낙하산 구조를 떠올려 보세요. 오를 때는 즉시 가격에 반영하고 내릴 때는 천천히 끌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죠. 가격 결정권을 쥔 쪽이 유리한 게임입니다. 실제로 지난 유가 급등기였던 2022년 국내 정유사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3배 이상 뛴 수치죠. 당시에도 정유사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논의만 무성했을 뿐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패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된 2026년 3월 주요 정유사 주가는 일제히 상승세를 탔죠. 시장은 이미 또 한 번의 횡재를 기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차이가 더 선명해집니다. 일본은 유사시 정부가 석유 가격에 보조금을 투입해 급등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죠. 반면 한국은 가격 자유화 원칙을 고수하며 시장에 맡겨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위기 때마다 소비자가 전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소비자의 분노가 들끓는 건 당연한 일이죠. 내 지갑은 타들어가는데 누군가는 그 불길 위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청와대가 움직였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한 번의 폭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위기는 반복되죠. 그리고 그 비용은 언제나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화물 운송비가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고 농산물 유통비가 오릅니다. 결국 마트 진열대의 모든 가격표가 함께 뛰어오르죠. 기름은 현대 경제의 혈관입니다. 혈압이 치솟으면 온몸이 앓는 것처럼 유가 급등은 민생 전반을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타격이 집중됩니다. 경유를 쓰는 자영업 화물차 기사, 난방유에 의존하는 농촌 가구, 출퇴근에 자차가 필수인 수도권 외곽 주민들. 이들에게 리터당 수백 원의 인상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갈아먹는 일이죠. 그런데 가격 하락기에는 어떨까요?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주유소 가격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직 비싸게 들여온 재고가 남아있어서라는 게 늘 붙는 해명이죠. 올릴 때는 시세 반영, 내릴 때는 재고 소진, 논리가 편의에 따라 뒤바뀝니다. 이 비대칭 구조야말로 소비자 분노의 핵심입니다. 오를 때는 빛의 속도, 내릴 때는 달팽이 걸음. 수십 년간 지적받아 왔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죠. 정유사들은 시장 원리를, 정부는 가격 자유화 원칙을 내세우며 손을 놓아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드디어 칼을 꼽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국무회의장에서 울려 퍼진 대통령의 일갈. 아무리 돈이 막이라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이 한마디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3월 5일 청와대 국무회의장.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발언은 더욱 직설적이었죠.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득해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 아무리 돈이 막이라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대통령이 직접 막이라는 표현까지 쓴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였죠. 이 대통령은 곧바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매점 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 보길 바란다. 핵심은 최고 가격 지정제 검토 지시입니다.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 급등 시 지역별, 유종별로 최고 판매 가격을 고시할 수 있죠. 1997년 가격 자유화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조항이 27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대통령 발언 직후 일부 주유소에서는 가격 인상을 멈추거나 소폭 인하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죠. 정유사들도 긴장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말로만 끝날 줄 알았던 경고가 진짜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른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 검토에 착수했죠. 이 제도가 발동되면 정부가 지역별, 유종별로 주유소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당이득 환수입니다. 단순히 가격 상한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폭리로 얻은 이익을 과징금 형태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죠. 석유사업법에는 가격 조작이나 매점 매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존재합니다. 다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을 뿐이죠. 동시에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 가동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이 합동으로 참여해 판매 가격 표시와 실제 보고 가격의 일치 여부, 세금 신고의 적정성,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종합 점검하기로 했죠.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도 직접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안정적 가격 유지에 협력해달라는 내용이었죠. 협조 요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뒤에 최고 가격 지정이라는 카드가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횡재세 도입 논의도 재점화됐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유사가 얻은 초과 이익에 특별세를 부과하자는 것이죠.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여론의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27년간 잠자던 법 조항이 깨어났습니다. 이제 공은 정유사와 주유소 쪽으로 넘어갔죠. 스스로 가격을 조절하느냐, 정부의 강제 개입을 받느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민낯을 드러냅니다. 이번 기름값 폭등 사태가 보여준 건 명확합니다. 시장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211치의 비축유가 있어도 가격은 실시간으로 뛰었습니다. 수급에 문제가 없어도 국제 정세 불안이라는 말 한마디면 인상 명분이 됐죠. 오를 때는 로켓, 내릴 때는 낙하산. 이 비대칭 구조가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대통령의 경고와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는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제도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죠. 결국 중요한 건 지속적인 감시입니다. 오피넷 앱을 통해 내 주변 주유소 가격을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인상이 포착되면 신고하는 것. 한 사람의 관심이 모이면 시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죠. 교훈은 분명합니다. 위기를 틈탄 폭리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막는 건 제도만의 몫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의 눈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유사의 재고 이익은 정당한 시장 원리일까요? 아니면 소비자를 상대로 한 구조적 회포일까요? 최고 가격 지정제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